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장편소설 째포를 낸 탈북 작가 리멜입니다. 평양에서 68년도에 태어났고 96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28살 때 중동에 쿠웨이트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외화벌이 차원으로 건설 노동을 나갔었지요. 평양에서 모범적인 사람으로 선출돼가지고 북한은 외국 내보내는 거 국가에서 내보내니까 우리처럼 뭐 기업마다 외국하고 뭐 건설 이렇게 계약하고 하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북한은 국가에서 엄선하고 당에서 뭡니까 실현조회를 철저히 해가지고 엄선된 사람들을 내보내는 거죠. 96년도에 11월 달에 쿠웨이트 건설 노동자로 나갔었고 거기서 한 5개월 일했고 그리고 97년 3월 달에 여기 한국으로 왔지요. 쿠웨이트에서 제가 온 이유는 제가 유엔에서도 증언을 했지만 5개월 동안 내가 일한 대가를 한 푼도 못 받아봤기 때문에 평양에서 약속했던 한 달 월급 120불이다 그랬는데 120불은 고사하고 12불도 못 받아봤기 때문에 이건 도무지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 일한 거는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기본적인 그런 것도 없어가지고 이건 도무지 아니다. 이 체제는 이 사회는 물론 평양에 있을 때도 조금씩 그런 생각을 했지만 하루 12시간씩 14시간씩 일했어요. 대신 뭐 잘 먹여준다는 게 평양보다는 잘 먹여줬죠. 새끼 밥에다가 고깃국을 먹여주니까 잘 먹은 거죠. 5개월 일인데 월급 한 푼도 안 받았다면 그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그래서 그런 비정상의 사회를 뒤로 하고 97년도 서울에 왔지요. 서울에 와가지고 2005년부터 책 써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작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째포라는 게 제일 북송인이에요. 여기 남한에서 이해하려면 제일 북송인이고 이름 그대로 일본에 살던 한국인들이 그러니까 제1이죠. 일본에 사는 한국인 99%는 다 남한 출신 사람들이죠. 그 뿌리가 다 한국이고 이 사람들이 한국도 아니고 어떻게 북한으로 갔냐 무슨 소설 같은 얘기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엄연히 1959년부터 84년까지 25년간 일본 땅에서 벌어진 일이죠. 도쿄와 니가타 이 두 도시를 배경으로 해서 왕성하게 벌어진 일이죠. 그렇게 해서 총 9만 3천여 명이 이제 25년간 저청년이라고 이제 일본 내에 있는 친북 단체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이 단체의 맹렬한 그 선전, 북한에 대한 우호적인 선전이죠. 59년도부터 시작되는데 그때는 현실적으로 남한보다 북한이 잘 살았어요. 그것도 한 3배, 4배 정도 잘 살았어요. 잘 살은 이유는 한국전쟁에서 봤을 때 남한에 비해서 북한은 별로 크게 폭격맞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국이 한 80%의 폭격을 맞았다면 북한은 한 40% 받았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한 절반 정도 받았을까? 자, 폭격이 덜 받았죠? 폐허가 덜 됐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인구가 적죠? 그리고 거기에 아주 뭐가 있었냐면 그때 구라파 사이주 나라 동맹 국가들이 아주 왕성하게 활동하던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천군만마를 얻은 거죠. 인구 적고 폭격 덜 받고 구라파 사이주 나라들에서 지원해주는 물자가 엄청나지. 그러니까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잘 산다는 소문이 이제 일본에도 흘러간 거예요. 뭐 저청년 선전에서도 막 섞어 나왔겠죠. 북에는 좀 인민의 주인이 낙원이 돼서 다 새 나라를 건설하고 지상 낙원이라고 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분배받고 한 가정처럼 산다.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소리죠. 이게 60년대에서 50년대 전쟁 끝나고 60년대 들어서 일본에 있던 제일 동포들에게는 눈이 번쩍 뜨이는 일이죠. 왜냐면은 당시 한국은 폭격 많이 맞았지, 인구밀도 많지, 못 살지, 가난하지. 그러니까 제일조선인들의 90%가 한국이 고향이라도 가난하니까 사람의 심리가 그렇지 않아요? 잘 사는 쪽으로 마음이 가는 게 사람 심리잖아요. 그죠? 저도 한국이 잘 사니까 여기 한국에 온 거지 한국이 못 사면 여기 와요? 그런 복합적인 환경 조건으로 해서 이게 선전을 또 기막히게 했으니까 거기에 그냥 껌뻑껌뻑 해가지고서는 많이 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북한 당국하고 일본 당국하고 국제적 숫자사 이렇게 세 개의 나라 기구가 이렇게 합쳐가지고 지금 말하면 범죄행위나 같죠. 그게 자기는 국제사업이다 그러고 국제적인 이제 공약이라고 하고 했지만은 그 민주주의 시각을 봤을 때는 거짓말로 속여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산 나라다면 그거는 환영할 일이죠. 북한이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독재국가 아닙니까? 그때는 김일성이었고 지금 김정은이잖아요. 북한이 자유국가예요? 북한 민주국가예요? 북한 경제 자립적으로 사는 나라예요? 탈북민이 여기 34,000명 들어와서도 새끼 쌀밥에 고깃국 먹었다는 사람 못 들어봤어요. 그런 나라예요. 그렇게 험악한 나라, 못 사는 나라 인권 불모지로 갔으면 범죄행위나 갔죠. 친북단체 저청년이 앞잡이가 돼가지고 감원 이설 석유 가지고 보낸 게 김일성은 좋죠. 왜냐면은 일본에서 사람 들어온다는 건 그건 돈이 들어온다는 거나 같잖아요. 사람이자 돈이고 국력이고 거진 10만 명 되는데 그걸 계속 받아서 25년간 북한 주민으로 만들었고 이게 제가 취재를 여러 해보니까 일본 당국에서도 그때 당시는 너무 반겼던 일이에요. 속으로 내심. 왜냐면은 당시 6.25 전쟁 끝나고 일본에 제일조선인이 수십만이 있었어요. 제일 많이 있을 때 45년 전후에 한 200만까지 올라갔다가 해방 후에 다시 한국으로 온 사람들 많고 그래도 수십만이 남아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일본 정부에서 볼 때는 좀 걸쭉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말하면은 한국에 중국인 불법 체류자가 수십만 명이나 있는 거랑 같아요. 이들을 관리하는데 뭐 세금이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거든요. 범죄 저지르면 그 세금이 안 들어갑니까? 다 들어가죠. 그나 같은 거예요. 사회적인 비용이 많이 소용되니까 없어졌으면 했죠. 일본 정부도 내심. 그게 딱 맞아 떨어졌죠. 제포는 평양에서 아주 소수 인원 1%도 안 되는 1% 속에도 겨우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생활이었으니까 관심 없었죠. 너무 소소하니까 100명 중에 1명이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존재니까 눈에 띄겠어요?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통일신문 개공기자도 10여 년째 하고 있으니까 지금 곧 탈북민들은 한 220명 정도 인터뷰했고요. 남한 사람들은 도합 합쳐서 300명 가까이 되는 인물들을 심층 인터뷰해서 신문에 올린 거 있어요. 탈북민들을 많이 취재하다 나니까 그런 사람들을 자연히 알게 되고 그 사람들이 또 나한테 오게 된 거죠. 기자님 저는 북한에서 이런 억울한 삶이 있는데 들어보니까 제포 소리예요. 이게 진짜 내가 평양에 살면서도 그냥 제포 하면은 잘 사는 사람 맞아요. 자가용 타는 사람 맞고 외화상점에 드나드는 사람 많고 근데 너무 국소수니까 별로 관심이 없었죠.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녀들이 온 거 아닙니까? 탈북자가 돼서 같은 탈북민이 된 거 아닙니까? 10여 년 전에 왔다가 자꾸 하신 황장엽 선생님도 그렇고 그분이 지금 노동당 국제비서까지 했던 분이에요. 우리말하면 대통령실 정무수석? 그 정도 그런 어마어마한 인물이었는데 이제 그분도 이제 북한 체제를 벗어나서 자유대안에 왔고 건설노동자 출신인 저도 여기 왔고 제포의 자식들도 여기 왔으니까 다 같은 탈북민이 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는. 그러니까 이 탈북민 사회에서 살면서 여러 활동을 하면서 이 제포들에 대한 얘기를 귀담아 듣게 되고 제가 제포들을 취재하면서 현장에까지 가서 일본에까지 가서 이제 그 관련 행사를 취재하면서 이 일은 꼭 내가 글로 남겨서 알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포를 구상했고 집필을 했지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세상에 나왔고 이 책을 통해서 독자분들에게 좀 봤으면 하는 거는 이게 비록 한국 땅이 아닌 일본 땅에서 벌어진 60여 년 전의 일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후손들이 계속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세대가 계속 있는 한 그들의 아픔은 분명히 있고 이거는 우리가 역사 공부 차원에서도 알아야 된다. 일본에서의 제일 북성들, 제일 동포다 거진 1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북한이 허위선전에 속아가서 잘 사는 나라로 갔다면 환영할 일인데 지역으로 갔으니까 우리 민족의 한 부분의 비극이다. 이거는 정말 우리 후손들도 알아야 되고 그와 관련해서 제일 북성인 관련 단체에서는 지금도 법적 소송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있고 후손들이 계속 증언하고 있고 자기 부모들이 60년대 70년대 북한에 왔을 때 촛발 뒤드는 게 이게 쏘았네 이거였다고 하더라. 그 다음에 말하면 그냥 지도 새도 모르게 없어졌다고 하는 증언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 독자들이 이걸 보고 우리 땅에서 벌어진 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 한국인들의 문제였다. 그 2세, 3세 후손들이 한 70%는 한국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북한에서 태어났으니까 탈북민 맞겠죠. 또 엄연히 따지면 제일 동포 2세, 3세지만은 그리고 한 30%는 부모님 고향 일본에 가서 사는 분들이 있고 수백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500여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탈북민 중에 이제 제포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1세까지 포함해서 여기 있으니까 이제 4세, 5세 계속 생기겠죠.
결혼하고 또 애 낳고 사세요. 옷이 계속 생기는데 이거는 정말 우리 민족의 비극이다. 우리가 일본에서 벌어졌던 일이라고 해서 무관심해서 안 되고 후대 앞에 꼭 사실을 제대로 전해야 되고 또 이런 나쁜 범죄는 응분의 대가를 이제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반복이 안 되지. 그러면 모르잖아요.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고 또 그런 일이 안 벌어진다고 어떻게 하세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이제 체포를 집필했던 것 같습니다. 좀 유심히 보니까 평양이 80년대부터 뭐가 눈에 띄우냐면은 평양시 곳곳에 이제 외화 상점이라고 달러 상점이라고 생겼어요. 거기는 이제 달러도 쓰고 엔도 써요. 위안도 쓰고 러시아 루블도 쓰고 이렇게 쓰는데 여기는 외국 돈만 쓰는 데거든요. 그 안에는 우리 한국의 슈퍼나 똑같아요. 다 있어요. 없는 거 없어요. 다 있어요. 근데 뭡니까? 외화가 있어야 이용하는 거예요. 외화 없는 사람은 구경할 수도 있는데 돈 없는데 구경을 또 해서 뭐합니까? 북한 돈은 사용 안 하고. 그런데 이 외화는 어디 있냐? 북한 인민들에게 주는 돈도 아니거든요. 외화는 말 그대로 외국 돈이니까 이거는 평양에도 외교관들 있지 않습니까? 무역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들이 외국 드나들면 달러 갖고 들어와요. 무역하는 사람들 다 이제 달러 써요. 그리고 또 누가 쓰냐면 간부들이 써요. 간부들은 국가에서 달러 월급 주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어떻게 달러 쓰겠죠? 뇌물을 받는 거죠. 외국에 드나드는 사람,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무역회사에서 종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달러 주머니에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또 간부들에게 정기적으로 좀 상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보위원도 간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멀쩡한 사람 범죄자를 만들 수도 있어요. 당 간부는 인사권과 함께 뭐가 있냐면 정치 생활 평정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당에 충실한 사람이다 하면은 아주 승진도 잘 되고 일도 잘 되는 거예요. 거꾸로 나쁘게 써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는 뭘 되겠어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항상 유지하려면은 외국 갔다 와서도 돈 좀 벌어 와서도 줄만한 사람들인데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에도 쉽게 나가고 평정도 제대로 받고 예를 들어서 뭐 A씨가 외국 갔다 왔는데 보위원한테 제대로 찔러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 만들기 탓이에요. 어디 소련에 나가서 일할 때 남선 사람들 만났다는 소리 듣는데 이건 또 골치 아픈 거예요. 안 만날 수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보기도 하고 말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그러겠어요? 보위원인데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무마하려면 간부들에게 적당히 외화를 지불하는 거예요. 자, 제가 말하자는 게 뭐냐면은 이 외화를 가진 사람들은 북한 주민의 5%도 안 돼요. 평양 시민 200만이라고 대략 그러는데 북한에서 뭐 공식 발표하는 숫자도 없지만은 우리가 추정했을 때 200만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10%면 20만 아닙니까? 5%면 10만인데 5%도 안 돼요. 그냥 뭐 1%? 1%는 될 것 같아요. 이 외화 상점에 드나드는 사람들, 여기 드나드는 사람은 근심 걱정 없이 살고 새끼 다 밥 먹고 김정은 장군님 만세, 사회주의 만세라고 외치면서 사는 사람들은 1, 2%밖에 안 된다. 이제 평양에서 그런 걸 보면서 자괴감이라고 해야 되네. 반동성, 그 사회에 대한 실망, 저주, 겉으로는 말을 못하지만 말은 안 되죠. 그런 건 항상 마음에 있었죠. 있어가지고 외국에 나오니까 더 이제 현실로 느껴지는 거죠. 외국산 이제 자동차도 한국산 자동차도 보고 그 한국 대기업의 이제 광고판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뿌듯해요. 마음이. 한국인들은 그런 걸 알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같이 이제 북한 사람들은 외국에 나오면은 여러분들보다 이제 몇 배나 더 가슴이 뿌듯한 거죠. 와, 남조선이 저런 나라구나. 우리가 봤던 대로 헐벗굶주린 나라가 아니고 세상에다가 이렇게 간판을 낼 정도로 그런 나라라는 걸 알 수 있고 2005년도에 첫 작품을 내가지고 그때 당시 맑은 소리라는 출판사가 있었는데 그 대표님이 책 한번 더 내라고 처음에 책은 이제 평양으로 다시 갈까 제목 달고 서울에서 내가 8년 동안 겪었던 시행착오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내가 8년 동안 기록한 책을 냈는데 무슨 얘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대표님 하시는 말씀이 남한 사람들은 탈북민이 남한에 들어와서 어떻게 사는가도 궁금하지만 그보다는 북한에서 살았던 게 거기는 이제 미지 사회니까 우리가 가보지 못하고 상상이나 하는 그런 사회니까 거기서 직접 살았던 사람의 얘기를 듣고 싶은 거다. 그래서 두 번째 책 그렇게 냈고 세 번째 책도 비슷하게 냈고 세 번째 책까지 에세이를 냈는데 그 다음 제가 식상하더라고요.
아이 뭐 리밀 작가는 에세이밖에 쓸 줄 모르나? 이런 말도 있고 나는 그거 아는데 나 소설 한번 써볼까? 의욕을 먼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2년에 한 번씩 소설 3권을 연달아 이렇게 냈고 세 번째 내니까 우리나라 일간지들에서 칼럼 게재 요청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탈북 작가라는 타이틀은 붙었고 11년도에 김정일이가 사망했어요. 그때 동아일보에서 김정일이 얘기를 10편을 써줄 수 있냐. 내가 첫 소설로 김정일을 썼어요. 그러니까 김정일 애도기간에 연재했어요. 탈북 작가 리밀이 쓰는 김정일 이야기 이런 타이틀로 동아일보에 10회까지 이제 연재를 했는데 이것도 아마 탈북민으로서는 유일하다고 그러더라고요. 큰 신문에 연재한 거는 제가 처음이라고 했고 그 이후로 이제 서울에서 발행돼서 제주도까지 나가는 매일 발행되는 신문이죠. 여기 이제 10개가 있는데 그진 다 해본 것 같아요. 많은 데는 한 20-30편도 썼고 그리고 뭐 작은 데는 뭐 한두 세 편도 썼고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적었던 거냐면은 인터넷에 쓰는 건데 김정일께 보내는 리밀의 편지라고 2015년에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10년이 넘었고 회차는 212회차. 오늘 아침에까지 인터넷에 오른 것까지 하면 212회차고 이 편지는 내가 2015년 7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왜 시작했냐면 계기가 있어요. 그때 김정은이가 시찰 많이 하면서 어떤 한 것에 방점을 뒀는데 평양 순안국제공항 그게 북한의 유일한 국제공항이에요. 제가 거기서 비행기 타고 쿠웨이트로 가면서 북한을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알죠? 그 비행장이었던 비행장이라는. 이 비행장을 허락버리고 멋있게 짓더라고요. 김정은이가. 그래서 나는 그걸 보고 저 사람 좀 한심하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김정은이 멋있다. 낡은 거 부시고 새 거 멋있게 짓니까 나는 반대로 봤어요. 왜 반대로 봤냐면은 그 사람 지금 모른다. 아니 북한에 지금 외국인이 관광객이 안 들어오는 게 공항이 흐름에서 안 들어오는 거냐 아니지 않냐. 관광 정책이 잘못됐다. 북한의 관광 정책이 어떤 거냐면은 평양에 발을 딛는 외국인은 평양을 떠날까지 안내원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보고하고 체크하는데 근데 이게 보위부 소속이에요.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거든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에 외국인들 많이 들었죠? 여기에 국정원 요원들이 몸발치서 따라다닌다고 생각해서 외국인들이 오겠어요? 안 오거든요. 볼거리 먹을 거리 많아도 그거 오겠어요? 사생활 침인데 어느 나라 사람들이 올까요? 난 그건 올 사람은 없다고 봐요. 그럼 비정상이죠. 그런 비정상의 체제가 잘못됐다. 나는 북한을 봤을 때 저게 김정은이가 공항 멋있게 짓는다고 외국 관광객이 물 수도 들어올 줄 아는데 당신 그거 잘못 생각이다. 체제부터 바꾸라. 관광 정책부터 바꾸라. 외국인들 오면은 따라다니는 보위부 요원들 없애라. 쉽게 말하면은 배낭여행 자유여행 시키라. 그러면은 관광객이 물수도 밀려온다. 그때 돈이 막 밀려올 때 그때 그 돈으로 지우는 게 정석이다. 지금 뭐냐? 지금 안 된다. 자, 그래서 10년 지나갔어요. 아니, 제가 그때 말한 거 지금 다시 말하면 아니, 지금 북한에 무슨 외국 관광객이 들어가나요? 코로나 지나서 올해 어쨌든 원산 갈마 휴양 관광지라고 자본주의 나라 해안 관광지 찐쪄 먹을 만큼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멋있게 지었어요. 그래봤자 10,000명도 안 들어왔어요. 북한에 관광객이. 그냥 수천 명 들어왔어요. 그것도 러시아하고 중국 관광객이에요. 제가 볼 때 한 2-3천 명 들어갔나? 올해 북한 연 관광객 인원수가 기껏해야 4,000명 안 될 거예요. 아니, 4,000명을 위해서 공항 짓는다는 건 낭비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10년 전에. 내가 그거 하나 쓰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 잘못되는 걸 좀 지적해줘야 되겠다. 이런 취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1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김정은께 보내는 리밀의 편지라는 김정은이 보고 느껴도, 이건 맞다. 합리적이고 수긍할 만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거 원래 북한 주민들이 해줘야 되겠죠. 근데 북한은 그런 제도가 아니잖아요. 뭐 북한의 간부가 김정은에게 우리 이거 잘못됐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말 못하는 심정을 제가 탈북민이니까 북한을 알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112화 김정은께 보낸 편지 내용도 그거였어요. 10월 10일이 북한의 노동당 창립절인데 그거 맞으면서 평양 종합병원 건설했어요. 그걸 원래 2000년대 코로나 한참 성행할 때 김정은이가 착공식하고 8개월에 끝내라 그랬어요. 대학병원을 건설을 8개월에 하라는 게 그게 맞는 소리예요. 내가 그래서 그 편지에다 국무위원장 동지 정신이 잘못됐네. 어떻게 대학병원급을 8개월에 끝내라는 게 말이 되냐고. 5년 만에 끝냈거든요. 겨우겨우 어쨌든 끝냈어요. 그러니까 그 김정은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뭐 하는 것도 많겠죠. 잘못된 것도 많다는 소리죠. 이런 걸 제가 좀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편지 212화까지 썼는데 그 중에 한 5개, 6가지는 김정은이가 실행했어요. 분명히 저는 김정은이가 실행하기 전에 지적했어요. 그 중에 몇 개 지적한다면은 북한이 한때 저걸 썼어요. 평양 시간, 서울 시간 나눠서 썼어요. 우리는 계속 서울 시간 썼는데 북한은 평양 시간으로 해가지고 2000년 이후에 잠시 썼어요. 내가 그걸 보고 저건 잘못됐다. 한반도, 한민족 안에서 무슨 남순 시간이 따르고 북순 시간이 다르냐? 한반도에서 틀린 거다. 폐지하라니까 폐지했어요. 평양이. 그리고 주체연을 썼죠. 1912년도에 김일성이 태어났는데 그걸 주체 1년이라고 계속 쭉 붙여왔어요. 그러니까 주체 80년 하면은 가로 속에 1990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92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일성 나이가 1년이니까. 세상에 이런 연어를 쓰는 게 없다. 국제사회 웃음거리다. 폐지했어요. 주체연어도 폐지했고 코로나 때 마스크 안 써서 당신부터 마스크 쓰라. 당신은 사람이 아니냐고. 코로나는 당신한테 비껴가냐고. 당신부터 모범을 보이면서 주민들에게 마스크 쓰라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코로나 마스크 썼어요? 그렇게 해서 등등. 물론 김정은이나 뭐 그 사람들이 내 편지를 보고 시행했다 안 했다 이거는 뭐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분명히 지적하는 거는 북한 주민들이 못하는 소리. 저는 이제 남과 북을 다 아니까 북한 주민들은 남한을 모르잖아요. 그 김정은이는 또 반대로 남한을 우리만큼 또 모를 거 아니에요. 내가 김정은에게 하는 소리는 북한 주민들이 그 심정을 담아가지고 들을 수 있는 소리, 합리적인 소리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듣든 안 듣든. 그리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그거 김정은이가 보겠냐. 10여 년째 200여 회자 계속 나오는 일주일에 보통 하나씩 나오는 그런 편지 김정은이 보겠냐. 요거는 김정은이 안 봐도 세계가 보는 편지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남과 북을 다 살았던 탈북민이 서울에서 자유민주 시민의 시각 독재자 김정은을 비판하고 기려가는 그런 편지다. 김정은이 안 봐도 세상을 보고 훗날의 역사가 볼 거다. 이런 제가 답하고 있죠. 탈북민들을 한 200여 명 취재하고 있는데 제가 통일신문 기자로도 활동하지만 오도민 신문이라고 있어요. 이거 오도민 다음에 이제 이북의 5개 도굴 실향민이라고 하죠. 들이 많이 보는 신문들인데 여기에도 이제 류밀 작가의 통일 인터뷰라고 이것도 한 10여 년째 계속 타이틀을 하고 여기는 100% 탈북민만 내보내고 있고 통일신문은 이제 남한 사람하고 섞어서 제가 인터뷰해가지고 내보내는데 통일이 언제 될지 모르죠. 뭐 내일 될 수도 있고 100년 뒤에 될 수도 있고 모릅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 후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 없어도 50년 뒤에 되든 100년 뒤에든 우리 후대가 있지 않을까요? 그때는 이런 기록물을 보고 이런 영상물, 사진, 제가 쓰는 글, 도서, 전자책도 되겠지만은 그런 글을 보고 역사를 알겠죠. 그래서 저는 나름 이제 내가 후대들에게는 정말 미움받을 일을 안 하고 있구나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인터뷰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한 명 한 명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진짜 거진 100%가 소설감이고 영화감이에요. 그러니까 소설감이다 영화감이다 하는 건 뭐냐면은 돈벌이감이라는 게 아니고 감동감이다. 사람에게 53년 전쟁 끝나가지고 남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탈북민이에요. 45년도에 해방됐죠. 그리고 50년도에 전쟁이 났고 53년도까지 내려온 사람들은 그 실향민이라고 해요. 실향민. 고향을 잃었다고 해서 이북에서 내려온 이북 실향민이라고 하는데 여기 한 500만이에요. 대략 해방 후에 내려온 게 500만 정도 내려왔어요. 그래서 남과 북의 인구가 2대1 비율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리 보통 남한이 북한이 인구 2배 아닙니까? 1945년도쯤 그때 당시 3천만이었다면 그때 남과 북이 쫙 갈리면서 그림이 1500 돼야 되잖아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500만이 이쪽으로 왔으니까 2000만이 된 거예요. 전쟁 끝나고. 그리고 거기는 500만이 줄어드니까 1000만이 된 게 이게 지금까지 와가지고 2배로 늘어난 거예요. 2000만이 4000만 되고 4500, 5000만 되고 이렇게 되고 저기는 1000만이 쭉 늘어서 2000만 내지 2500만 된 거예요. 500만이 내려온 게 실향민이고 53년도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게 탈북민인데 2000년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왔죠. 1년에 보통 1000명씩 넘어왔는데 자, 북한에서 탈북민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못 사니까 넘어온 거예요. 배고프니까 넘어온 거예요. 99%는. 그럼 북한이 왜 못 살았나? 이것 조금 봐야 되겠죠. 제가 아까 앞에서 말한 게 60년대까지 북한이
네 배나 잘 살았다 그랬잖아요. 70년대부터 못 살기 시작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서울 지하철이 74년도에 개통했어요.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남북한이 경제가 역전되는 겁니다. 북한이 마이너스 되고 한국이 상승하는 거예요. 북한이 왜 마이너스 됐겠죠? 인구도 적고 폭격도 덜 받았고 내국의 지원도 많이 받았는데 잘 살다가 왜 70년대에 들어와서 마이너스 됐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김정일, 지금의 김정은의 아버지죠. 김일성의 아들이고 김정일이 이제 두 번째 수령된 거예요. 그때부터 내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이제 뭘 했냐면은 이 사람이 그냥 전국의 아버지 박물관, 기념관, 동상 이런 걸 잔뜩 세웠어요. 아 이거 돈 아닙니까? 이거 무슨 공짜로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박물관, 기념관 세우는 건 공짜로 생겨요. 돈이고 동상은 또 그거 얼마나 비싼 거예요. 이걸 다 세운 거예요. 이게 김정일이가 70년대, 80년대. 그냥 평양에 뭐 주체센터, 개선문, 뭐 김일성 광장, 인민대학습당 이런 어마무시한 기념비 건축물들, 우상화 건축물이죠. 이런 것들 세운 거예요. 이때 돈이 막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다가 80년대 후반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죠? 예전에 북한의 쌀이며 설탕이며 기름이며 고기며 그냥 잘 주던 동굴아파 사회주의 나라들이 몽땅 이 사회주의는 이건 해먹을 게 아니네. 자본주의 하겠다고 다 문 닫았어요. 북한에서 지원해줬던 거 다 끊어버렸어요. 사회주의는 쉽게 말하면 무역하는데 물물교환 무역을 해요. 여기서 필요한 물건을 저 나라에 주고 저 나라에 필요한 물건을 받는 거예요. 그게 사회주의, 쉽게 말하면 사회주의 무역인데 자본주의 무역은 그거 아니에요. 돈으로 팔고 사고 하는 거예요. 이거 돈으로 팔고 내가 살 때도 돈으로 사는 거예요. 다 자본주의 무역으로 돌아선 게 있지. 동굴아파 사회주의 나라들이. 그러니까 북한은 그때부터 이제 선빵하는 거예요. 응? 팔 것도 없고 사올 돈도 없고. 자, 그러니까 이제 동굴아파 지원이 끊어지니까 그 70년대부터 경제가 점점 멈춤하더니 내려가 맞게 가는 거예요. 94년도에 김일성이 죽었어요. 근데 김일성이 죽은 게 왜 북한 경제하고 관계되는가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감옥에 갔다고 뭐 국민 GDP가 떨어지던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 생활 수준이 어제까지 밥 먹던 게 오늘 죽 먹어야 되냐? 아니잖아요. 전혀. 근데 북한은 뭐냐면은 김일성, 김정일이가 지금 어디 있죠? 군수산 태양궁전이라는 이름의 시신궁전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시신 두 개를 어떻게 보관하냐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시신 속에는 진공을 빼가지고 특수공기를 넣어요. 그래야 시신이 유치되는 거예요. 그 기술은 전 세계 러시아만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시신을 보관하는 나라가 몇 개 있어요. 그냥 시신 뭐 기념관 한쪽 방이나 이런 데다가 북한처럼 저렇게 요란한 박물관은 없어요. 태양궁전은 뭐냐면은 김일성이 생전에 직무를 보던 궁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청와대라고 봐야 되겠죠. 그걸 통째로 시신 박물관을 만든 거예요. 세계 저런 나라가 없어요. 죽은 수령을 시신 박물관으로 만든 거는 북한밖에 없어요. 이게 러시아 기술자들이 10명인가 20명인가 그 상주하면서 그 시신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시신 두고를 관리하는 게 지금 수십 년째 아닙니까? 외국 기술 전문가들을 상주시키고 보관하는 거, 관리하는 거예요. 그 유리관 속의 욕구선에 군인들이 지키는 건 말도 아니에요. 그건 돈 들어갈 게 뭐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외국 전문가들 수십 명 데리다가 특수 의약품 계속 바꿔가면서 관리하는 거예요. 전 세계 아마 저렇게 호화스러운 궁전은 없을걸요? 지금 김일성 동상 박물관 다 있잖아요. 김일성이 죽었다고 동상이 없어져 있네? 다 있어요. 김정일이 죽었다고 없어져 있어요? 다 있어요, 그대로. 저기 계속 돈 들어오니까 북한 주민들 80년째 지금 죽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못 살겠다고 해서 나오는 게 34,000명의 탈북민이. 근데 김일성, 김정일 시대는 탈북민들을 그냥 좀 방치했다고 할까? 막 가려면 가라지. 뭐 신경 껐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보는데. 근데 이 김정일은 달라요. 어땠냐면 김정일이 집권하면서 뭐다 그랬냐면은 국경 넘어가는 거는 쏘라 그랬어요. 그냥 누구든. 아니 이거 물어보지 말고 그냥 쏘라 그랬어요. 군에다가. 그런 내적인 김정일의 이 비밀 명령이 내려졌어요. 지금도 시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정일이 들어와서 뭐가 달라졌냐면은 북중 접경 지역. 그러니까 압록강하고 두만강에 이 접경 지역을 제238선으로 만들었어요. 오늘 38선 무섭잖아요. 그 고압전기 흐르고 전기철조망 흐르고 밑에 지뢰 깔아놨잖아요. 김정은이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김정은이 들어서가지고 제2군사분계선으로 만들어놨는데 독일제 전파 탐지기를 요소 싹 배치했어요. 중국하고 전화가 그냥 찍찍 잡히는 거예요. 그냥 뭐 탈북 브로커들도 많이 쓰고 북한 주민들도 몰래 중국 전화 그 손에 갖고 있으면 예전에 쓰던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못 쓰는 거예요. 독일제 전파 탐지기 깔아놨으니까. 그리고 북한의 집요한 요청에 의해서 뭐가 생겼냐면은 중국에 감시 카메라, 북중 국경 지역에 감시 카메라 쫙
설치해놨어요. 감시 카메라. 중국이 이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안면 인식 기술. 이거 접경 지역은 물론 동북 삼성에다가 다 깔아놨어요. 카메라에 인물이 잡히잖아요. 몇백 미터 인물이 잡히잖아요. 이것까지 다 분석하는 거예요. 몇백 미터에 있는 인물, 요만한 쌀알만큼 보이는 인물 끌어당겨가지고 분석 다 하는 거예요. 국적 어디, 나이 어디, 고향 어디,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탈북민은 당연히 없잖아요. 중국 국민은 다 등록이 됐겠죠. 뭐 우리 주민등록증이 있듯이 다 등록이 됐는데 중국에서 왔을 때 탈북민은 당연히 불법 난민이죠. 불법 체류자죠. 그래서 불법 체류자라고 계속 북송시키는 게 중국 당국이죠. 탈북민은 이제 중국에서 문 밖에조차 못 나오는 거예요. 몇백 미터 앞에 있는 카메라에서도 잡아서 끌어서 이게 분석한다니까요. 경찰이 딱 자동 통보돼. 빨간불이 켜져가지고. 경찰이 그냥 끄떡끄떡 졸다가지고 삐빅 소리 나는 거예요. 어느 지점에 정체불명 사람 나타났다? 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로는 1년에 100명 정도밖에 안 들어와요. 이 100명이 압록강 두만강을 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제는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제가 그랬잖아요. 가는 놈 쏘라 그래서 쏜다고. 압록강 두만강을 넘는 탈북민은 1년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해요. 그건 진짜 뭐 목숨 걸고 하겠죠. 뭐 그전에도 목숨 걸었지만 100배나 거는 거겠죠. 1년에 100명씩 들어오는 탈북민은 누구냐면은 북한에서 합법적으로 출국했다가 해외에서 뭐 일이든 업무든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온 사람들. 일종의 저 같은 사람들이죠. 외국에 건설 근로자로 나갔다가 한국 대사관으로 들어왔으니까. 이런 사람들. 중국에 한 10년, 20년 전이 이제 살았으니까 이제 중국 허적도 갖고 사는 탈북민도 많아요. 이거는 또 괜찮아요. 조금 움직일 수 있어요. 중국 허적이 있으니까 당당하죠. 이런 사람들 중에 나오는 거죠. 중국 인민으로서 관광 자격이 있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 중에 왜 건설 나갔다든지 많잖아요. 그 러시아 벌목은 지금도 계속 내보내요. 시베리아 벌목은 몇백 년 그 벌목해도 다 못하는 그런 거니까 몇천 년 할 그 제목이 있으니까 그건 계속 내보내요. 벌목 노동자나 건설 노동자나 해외 건설 그 외에 북한에서 위대하게 전문직 기술자들 많이 파견해요. 태권도, 의사 뭐 이런 것도 많이 파견해요. 그리고 외교관도 있고 외화벌이 일꾼, 무역 일꾼 있고 해외 식당들 있잖아요. 북한 식당들 동남아 가면 많잖아요. 뭐 거기서 탈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북한에서 공적인 용무로 외국에 나가서 생활하다가 한국이라는 걸 알고 북한 들어가지 않고 저처럼 이렇게 한국으로 오는 사람들이 1년에 100여 명 정도 돼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압록강 두만강을 넘는 탈북민은 제로 없다고 보면 되죠. 김정은이가 2023년도에, 그러니까 2년 전이죠. 2023년 12월 달에 엉뚱하게 이제 두 국가로 살자 그랬어요. 적대적인 두 국가로. 이게 왜 그랬냐면은 여러 가지 분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결국은 이 한류라는 이런 문화, 북한에도 20, 30대가 있지 않습니까? 요 세대들이 한국을 동경하는 게 이제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도 뭐 20, 30대 무섭지 않습니까? 미래의 사회를 이끌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김정은에게 무서운 거예요. 20, 30대가 나만 눈이 돌아가는 것이. 그전까지는 남조선이다 그랬잖아요. 북한에서 남조선이고 우리가 통일을 해서 같이 살아야 될 남조선 인민들이다. 그러니까 한 집안 식구라는 거예요. 어쨌든 북한에서 그때 말할 때는, 예전에 말할 때는 내세에 의해서 분단됐고 휴전되었고 지금 계속 우리를 먹어보려고 하지만 우리는 끝도 없고 우리는 언제든 이제 통일돼서 같이 살아야 될 한 동포 민족 결여다고 계속 해왔어요. 80년간. 그렇게 쭉 해오다가 왜 엉뚱맞게 그랬냐면 이걸 차단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두 국가로 살자니까 이제 외국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 자 빼준 거예요. 우리 동포다, 우리 민족이다, 우리 결여다 이렇게 됐잖아요. 예전까지는 남조선이고 이제는 한국이에요. 북한에서는 외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게 없어요. 이제 동포고 민족이고 통일이고 다 없어요. 이제는 외국이다, 한국이다, 족대국가다. 이건 이렇게 분명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젠 여기에다 그냥 뭐 관심 두지 않으면 기본이고 여기에 그냥 조금이라도 동정했다가는 죽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급기야 세 가지 법을 만들었어요. 평양문화 배격법, 반동문화 사상 배격법, 청소년 보호법을 쭉 훑어보니까 몽땅 한국문화물 반동으로 규정해서 처벌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군사분계선을 자기네 방식대로 따로 이제 철조망 쫙 깔아놓고 고압 철조망 깔아놓고 지대 계속 깔아놔요. 예전에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서는 그러지 않았는데 낡은 거 있는 대로 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한국이 들어올까봐 겁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한국이 잘 사는데 왜 가난한 북한 나라 치겠어요. 거꾸로 가난한 사람이 잘 사는 집을 치지. 아니 우리 쉽게 생각해 봅시다.
이재용 삼성 회장이 낡은 집이 와서 도둑질해 갈까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북한하고 남한하고 경제 규모가 70배예요. 70배, 90배예요. 즉 북한의 경제 수준이 우리나라 고원군의 수준보다 떨어지.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고 북한 몇 위권 되겠어요? 한 150위권 밖에 있을 거예요. 세계 10대 부자가 10번째 손가락에 들어온 부자가 가난한 집을 도둑질하고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 철조망을 왜 쳐냐면은 자기네 군인들이나 인민들이 저쪽을 동정을 품고 잘 사는 쪽으로 갈까봐 그걸 막기 위해서 치는 거예요. 김정은은 두 국가로 살자 그러고 남남끼리 살자고 하는데 이거는 시대착오적으로 잘못된 거야. 그리고 현 정부에 들어와서도 북한하고 동조하는 듯한 뉘앙스가 좀 나타나요. 엇박자도 보이지만은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통일은 언제 될지 몰라요. 80년째 안 됐고 앞으로 80년 뒤에 될지 내일 될지 이건 몰라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항상 통일은 진행 과정에 두어야 된다. 왜냐면은 우리 동포고 그냥 다른 거 더 붙이지 말자고요. 우리 형제가 갈라져 사는데 부모가 갈라져 사는데 이거 합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냐고. 이건 합쳐야 정당한 거라고. 정의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건 합쳐야 됩니다. 남남끼리 살자 우리 가난해서.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60년대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민주화했지요. 그분들이 우리 목숨도 위태로운데 무슨 민주화냐 이대로 살자면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북한하고 같은 나라가 된 거 아니에요? 독재국가 됐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 비판하면 총살해버리고 감옥에 잡아놓고 무슨 경제가 이렇게 발전해요? 독재국가가. 독재국가는 경제가 발전할 수 없어요. 제가 살아봤잖아요 저기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저기서 8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도 왜 못 사냐면 제가 말했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동상 박물관 기념과 시신공전이 있기 때문에 못 산다고. 군사비는 똑같이 보자. 남한도 국방 지출하고 북한도 국방 지출한다고 보자고. 한국에 시신궁전 있어요? 대통령 시신궁전 있어요? 거기에 1년에 20억 달러 쓰기예요? 대통령 박물관 기념관 전체 우리나라에 있는 거 다 합쳐서 그거 관련데 몇십억 달러씩 쓰냐고. 없잖아요. 독재국가는 그래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지금 우리 이웃인데 그 독재자 하나 무섭다고 거기서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못 보는 채하고 눈 감고 있는 이 한국의 일부 정치권 잘못됐다고 봅니다.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는 바른 소리 해야지요. 독재자 비판도 해야지요. 그렇다고 그거 다 비판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하세요. 김정은이가 북한의 공식 대통령은 맞잖아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있고 같은 파트너 차원에서 존중할 것도 하고 만날 것도 만나고 합의할 것도 하고 경제 발전 좋지요. 서로 상생 발전하는 거 좋지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지 말라. 왜 이런 소리를 못합니까? 그 소리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경제 발전 평화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전쟁하지 말자. 이상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전쟁 바라는 게 누가 있어요? 5천만 국민 중에 전쟁 하자는 사람이 있나요? 김정은이가 전쟁하자 그럴까요? 하자 그래도 안 하겠다는 사람이 김정은이에요. 북한 주민이 하자 그래도 김정은이는 안 할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김정은만큼 세상에서 허식하고 부귀영화를 정신토록 누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미국 대통령도 4년이잖아요. 한국 대통령 언어냐고.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다 하고도 어디 간다? 시신궁전에 가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그렇게 갔잖아요. 그런 자리를 포기하고 전쟁을 하겠어요? 말도 안 되지. 7천만이 전쟁하자도 안 하자고 할 사람이 김정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김정은이 너무 무수할 필요 없다. 물론 핵이 있으니까 각성해야 되겠죠. 당연히. 사람이니까. 실수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국방력 가지고 북한을 두려워한다? 핵이 있다고?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핵도 국방력도 사람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한국 대통령은. 좋은 소리만 하고 쓴소리 못하더라고요. 좋은 소리 쓴소리 같이 하라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눈물도 흘려볼 줄 아는 대통령이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5-6명의 대통령을 봤지만은 그런 대통령 못 봤어요. 선거 전에는 다 그런 대통령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 된다면 내가 언제라는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민주국가는 이런 거구나. 표를 받아야 되니까. 당선돼야 되니까. 당선된다면 5년은 가니까. 거기서 잘못되면 뭐 탄핵되는 대통령도 있었지만은 대한민국 우리 헌법에 북한 주민도 우리 동포고 북한 영토도 우리 영토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때 경제협력소리, 평화소리 이거 다 좋지만 북한 주민
국민들의 인권과 굶주림과 아픔도 지적해 줘야 된다. 우리 국을 위해서 우리 돕겠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였죠. 그런 대통령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제가 남한에 거진 30년 사는데 내년이 30년째인데 답답한 게 너무 많습니다. 북한에서 통일은 하지 말자, 두 국가로 살자, 이건 헛소리고, 이건 우리가 들을 소리가 안 되고, 이 남한에서 동조하는 듯한 뉘앙스도 우리가 들을 소리도 안 되고, 통일은 우리 주민, 우리 2천만 동포의, 우리 가족의 이 생사 운명이 달려있으니까 실현은 안 돼도 항상 목표를 두고 진행 과정으로 가야 된다. 잊으면 안 되고 버리면 안 되는 게 통일입니다. 제가 탈북민이잖아요. 탈북민 80%가 여성이에요. 상식적으로 알려줄게요. 북한인 여자가 80%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 똑같이 반반인데 한국도 반반이잖아요. 대략 남자 반 여자 반이잖아요. 북한도 같은데 탈북민은 80%가 여자예요? 그림이 조금 이상하죠? 왜 탈북민이 80% 여자냐면 성인 기준으로 군인도 되고 대학생도 되고 이제 직장인도 되고 뭐 이렇게 다 되지 않습니까? 북한 주민들은 성인 기준으로 해서 성인 때부터 그 사회생활, 직장생활 하면서 동시에 뭐 하냐면은 정치 조직 생활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북한 주민 누구나 다 성인 기준으로 17살부터 죽을 때까지 다 조직에 가입, 소속이 가입돼 있어요. 소속이 뭐 왕성하게 운영되는 뭐 회사인 것도 있고 그냥 몇십 년째 기계가 멈춰서 노는 기관도 있어요. 아니면 사회적인 노동을 나가요. 어쨌든 소속이 있어요, 다. 남자는 이직, 휴직이 없어요. 내가 일하다가 다른 회사 찾아보고 이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나가서 자판 깔아놓고 장사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사업을 차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제가 북한이 없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 남자들은 이직할 수 없고 어디 길가에 자판 깔아놓고 장사할 수 없고 사업할 수 없어요. 이걸 거꾸로 말하면은 자기 소속된 기간에 일할 거 있든 없든 나와서 출근하고 퇴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이 못 사는 게 이제 경제가 안 돌아서 못 산다고 그러잖아요. 공장 기계가 몇십 년 전에 멈췄어요. 그래서 나가요. 나가서 1시간 동안 김일성 학습하고 노동당 학습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장 기계 멈춰도 할 일은 많아요. 주변 쓸고 닦고 농촌에 나가서 풀 뽑고 그 다음에 건설장 나가서 벽돌 나르고 삽질하고 할 거 많아요. 기계 없어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데 보내는 거예요. 일할 게 없어도. 여자는 달라요. 여자는 결혼하면은 가정을 부양해야 되잖아요. 가정 부양 명분으로 사직할 수 있어요. 남자는 사직이 안 되죠. 여자는 사직할 수 있고 이직도 쉬워요. 일단 남자들은 100%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일하든 없든 거기서 살아야 되고 여자들은 사직했으니까 집에서 살니까 자유로우니까 시장도 다니고 왔다 갔다 하니까 듣는 정보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중국 가면은 여기서 한 달 일하는 돈을 중국에서는 한 이틀이면 일한대. 기가 솔깃하잖아요. 여기 조선에서 한 달 동안 일해도 옥수수 밥도 겨우 먹는데 저기서 뭐 이틀 일하면은 한 달 동안 쌀밥에 고기 먹는다? 얼마나 기가 솔깃해요. 나 한번 가볼래. 이렇게 생각 들잖아요. 일단 여자 남자 8대1로 비립된 거는 북한에서 여자들은 주부라는 명분으로 자유로움 속에 있고 그때 여자들은 또 주민센터에 가서 김일성 학습해요. 이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뭐 직장에서처럼 강한 센 조직은 아니에요. 그럼 형식적은 해야 돼요. 김일성 학습하고 총화도 하고 노동당 강연도 받고 이건 북한 주민들이 정치 생명이에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안 무너지는 거고 그런 사상 체제 속에 세뇌돼서 사니까 성인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죠. 인민학교 초등학교에서부터 그걸 가르쳐주니까 김일성 우상화를 가르쳐주니까 북한 주민들은 8살 10살 때부터 그냥 죽을 때까지 정치 사상 교육 세뇌 속에 산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시장이나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정보를 들을 수 있고 탈북을 쉽게 할 수 있죠. 남자도 여자처럼 시장에 많이 나오고 정보를 듣는 남자도 똑같죠. 그러니까 남자는 직장에서 못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엄격한 조직에서 여자는 살림살이를 한다는 명분으로 직장을 사직할 수 있으니까 자유로움이 남자들을 비해서 많으니까 정보를 접하고 그래서 탈북민이 80% 여자가 많은 거죠. 제가 지금까지 200여 명의 탈북민들을 취재한 중에서 한 100여 명은 당연히 여성분인데 거진 공통점이 있어요. 거진 유사하게 10명이라면 한 70%가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인신매매. 북한에서 돈 벌려는 목적으로 100% 돈 벌려는 목적으로 넘어간 중국 땅을 들었으자마자 브로커들한테 납치돼가지고 간 게 인신매매였더라. 자기도 모르게 어디 가서 돈 계산해가지고 돈 받고 지불하고 그 집에 갔다. 이게 인신매매거든요. 그러니까 돈으로 사고 갔다는
자, 중국에는 우리도 유사하게 좀 사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 들은 사람도 있고, 이혼한 사람도 있고, 병자도 있고, 다 똑같지 않겠어요? 그럼 미국에는 없어요? 한국은 없어요? 중국은 없어요?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섹시를 원하는 거지. 눈에 보이는 건 탈북 여성이에요. 이분들은 약점이 대단히 많잖아요. 신고하면은 경찰서에 잡혀가는 거예요. 중국 공안에. 이거 기가 막힌 거죠. 돈 벌려고 중국으로 넘어섰는데 너무 배고파서 돈 벌려고 넘었는데 몸부림치고 이거 아니다 하면은 너 그래? 조선에 다시 가고 싶은가 보네. 전화할까? 공안에?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국에 단속돼가지고 북한에 넘어갔다? 거진 정치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환장하지 않겠어요?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겠다고 왔는데 반역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보이비에서 조사하기 탓이잖아요. 남선 사람이 주는 돈을 받아먹고 남선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정치범 되는 거예요. 이게 정치범. 정치범은 그냥 정신 없어지는 거예요. 그 가족은 정치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약점인 거예요. 약점 이게. 남자한테 순종을 안 하면은 북송되는 건 물론이고 정치범 수용소 가는 것도 물론이고 그다음 망신하는 것도 물론이고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한덕강 두만강을 넘은 이 탈북민들 과반이 60%가 그렇게 인신매매 당하고 거기서 90%가 수긍하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남자 나이 60대인 뭐 노총각도 있고 이혼남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 마음이 있겠어요? 당연히 없지만은 발목이 잡힌 게 있잖아요. 가족이 북한에 그것 때문에 수긍을 하는 거예요. 이게 탈북민들 제가 이렇게 넘어갔을 때 기준에서 보니까 한 20, 30대 여성 그러니까 기본 이제 30, 40대가 제일 많은 것 같아. 20대, 30대, 40대까지 20, 30대 여성의 과반 이상이 그런 비운의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인터뷰에서 솔직히 말해요. 다. 왜냐면 그건 원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잖아. 자기가 인신매매 되고 싶어서 된 거 아니잖아요. 나라 잘못 만나고 태어나 보니까 헐벗고 굶주린 나라였고 독재 나라였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돈 벌려고 넘어왔는데 이건 뭐지? 덫에 걸린 게 인신매매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분야를 들여다보다가 이것도 정말 아픔이네. 이게 내가 같은 탈북민이고 내가 지난 2년간 일본 쪽을 이렇게 들여다봤으면 내가 2년간은 좀 북중 접경 지역하고 동북 삼성 지역을 들여다볼까? 그래서 우리 탈북 여성들의 80% 인신매매 그런 아픔을 다음 작품으로 준비할까? 이런 구상을 요새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일신문 기자 활동도 10여년째 하고 있고 강사 강연 활동 계속하고 있고 제가 특이하게 뭐 하고 있냐면은 전국에 있는 탈북민 한 530명 되는 카톡방을 7년째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아주 특이한 방이에요. 아마 탈북민 사이에서는 유일무이할 거예요. 뭐 그런 방이고 그 방하고 또 뭐냐면은 탈북민하고 남한 사람 섞여 있는 방 있어요. 남북통일방인데 탈북민만 있는 거는 탈북민 소통방이라고 이제 약칭으로 북통방인데 그게 한 530명 되고 이쪽 남북통일방은 탈북민 남한 사람 반반씩 섞여 있는데 요거 한 300명 남짓 있어요. 이 두 개 방을 동시에 만들어가지고 지금 7년째 운영해요. 방장은 저고 제가 왜 탈북민 방 외에도 왜 같이 섞여 있는 방을 하냐면은 통일은 우리 민족의 소원 있잖아요. 수원이고 염원이고 국토부 합친다고 통일인가요? 사람이 합치야 통일이지. 그래서 통일 예행 연습 차원에서 우리 남북한 주민의 마음이든 생각이든 이걸 합쳐보자. 문화 합쳐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방을 비교해보면은 탈북민들은 좀 욱하는 성격이 있어요. 북한에서 하도 억눌려 살았기 때문에 그런지 하나의 생활 습관이겠는데 조금 충동적인 일이 있으면 막 격분을 주체 못해가지고 그런 게 조금 있고 남한 사람들은 안 그래. 남한 사람들은 좀 차분하고 냉정하다고 할까? 그리고 정은 북한 사람들이 또 있는 것 같아. 없던 데서 살았기 때문에 무슨 물건 같은 거 팔리는 것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잘 사고 잘 팔고 탈북민들이 그리고 또 뭐냐면 애도를 표합니다. 이런 표시 잘해요. 왜냐면은 탈북민들은 또 다 죽음의 고비를 넘어왔으니까 죽음이라는 누구나 다 코앞에까지 갔다가 오고 각오한 사람들 아니까 탈북민은 그래서 그런 걸 잘해요. 남한 사람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남한 사람들은 좀 너무 양반같이 아주 점잖아요. 그래서 이거 양쪽에서 서로 배울 것도 있구나 하는 제가 많이 공부하게 되고 저도 여기서 많이 공부한다는 건 설문조사도 해보고
최근에 했던 게 뭐냐면은 요즘 정부에 들어서 통일부가 우리 이름을 이제 법적으로는 북한 이탈주민인데 이거를 뭐 북창민으로 바꾸겠다는 조사를 하고 있다. 뭐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탈북민들이 이걸 가지고 갑론을박보다는 격분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왜 멀쩡한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가. 이제 법적으로는 북한 이탈주민이고 통칭적으로는 이제 일상에서 탈북민이라는 그 이름을 많이 쓰거든요. 저도 이제 뭐 탈북 작가고 북한 이탈주민 작가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이 정부가 바꾼 북향 작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북향이라는 거는 제가 고민해봤어요. 탈북이라는 건 북한을 뛰쳐나왔다는 소리예요. 탈출했다는 소리인데 그걸 가지고 막 자꾸 불편하다는 사람은 그거예요. 탈옥수? 탈출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하고 빗대가지고 탈옥수, 탈출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그 탈자가 나쁘다 이러는데 저는 반대예요. 아니 북한이 비정상적인 정권이면 거기서 탈출한 거는 자랑이고 영광이지. 그게 정상적인 정권에서 탈출했다면 그건 좀 수치스럽고 창피할 수도 있겠다. 아니지 않냐? 북한이 정상적인 정권이냐고. 그건 잘못됐다. 탈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으로 여기면 된다. 나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고. 북향이라는 글자는 뭐냐면은 북쪽에 고향을 두었다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순수 고향이 북쪽이라는 뜻인데 아니 그러면 북한에서 태어난 외국인도 북향민이 되고 한국 시각에서 봤을 때 동북 삼성도 다 북쪽에 있으니까 그것도 북향민도 되고 몽골 러시아 북쪽에 있으니까 그쪽에서 태어난 사람도 북향민이 되는 거?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건 아니다. 탈북민은 북한이 탈출했다는 건데 그게 더 정확하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북한 주민들은 노예로 이제 독재자의 발끝 밑에 있는데 그것을 탈출했다는 게 맞는 소리지. 그냥 노예주가 있고 노예가 있는 그 고향에서 온 사람이다. 이건 의미가 없다. 독재 정권이 아니라면은 북향민도 좋겠지만은 엄연히 독재 정권 아니면 거기서 뛰쳐나온 거는 분명해야 되고 그건 자랑으로 생각하고 영예로 생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530명 방에서 이런 조사를 한번 했더니 내가 바빠서 그 설문 꼭지를 다른 사람이 올려놨던데 이제 530명이 하루 동안 다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에 본 사람이 한 90몇 명을 봤어요. 그리고 응답한 사람이 47명이 응답을 했는데 거기서 45명이 탈북민을 선호했고 2명이 북향민, 1명이 자유민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99%가 탈북민을 원한다는 거예요. 비록 제가 530명 방에서 했지만 자연스럽게 하지 않았습니까? 일반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자연스럽게 했는데 그 자연스럽게 한 그 설문조사의 90%가 탈북민이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북향민으로 바꾸겠다?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전 칼럼도 쓴 거 있지만은 저는 반대합니다. 별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탈북민은 맞다. 정확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카톡방 2개를 정말 애정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죠. 여기는 이제 통일부나 남북관계, 외교, 안보 분야 뭐 이런 데 있는 대학 교수, 시민단체장, 기업인, 종교인 뭐 다양한 사람들 북한과 관련된 실향민, 뭐 2세, 3세 사람들 실향민 2세가 지금 70이고 3세가 50이 되거든요. 지금 10대는 실향민 뭐 4, 5세 되겠죠. 실향민 1세에서는 뭐 곧 고선자쯤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통일은 우리가 분단된 상태에서는 꼭 잊지 말아야 될 우리 아픔이고 버리지 말아야 된다. 저는 이 소리 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이제 뜻 없이 말씀드렸지만은 앞으로도 글 쓰는 일을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제 글이 남북 통일과 또 그 전의 평화와 서로의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을 조금이라도 알든 또 우리 탈북민 후배들이 알든 이런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의 얘기를 여기서 전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